실시간 스트리밍 이거 아니지 않나요? 아니 왜 못 알아보시지 다? 진 엘리사벳님도 계시고. 오셨어? 오, 엘리사벳님 또 1등을 하셨군요. 식사는 하셨나요? 아니 나는 방송하는 나도 대단하지만 여기를 계속 지키고 계신 우리 그 애청자분들도 난 대단하다고 난 생각이 드네. 귀에서 피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송 작가 목소리를 들어오셔요. 아니에요. 틀어놓고 막 집안일해. 나 집안일 하다 왔어. 무시하는 거야? 안 아니, 보는 거야 지금? 얘기는 다 들려. 하도 쩌렁쩌렁 말이 많아가지고 그건 다 들리는데 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하루에 3시간 이상 대화 나누는 주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말고.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이 연세에 이렇게 말 많이 하면 싫어해요. 나이 들면 모든 공력이 위로 쏠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네. 문희정 아나운서님 왜 더불어시민당 명단에 없는 건가요? 제가 거기 왜 있어야 되나요? 저는 방송하는 사람인데 저는 방송쟁이고요. 앞으로도 쭉 방송쟁이로만 살 예정입니다. 그러니 저를 계속 그쪽으로 갖다 붙이지 마셔요. 참고로 예. 저는 그 살천지당 창당 발기를 위해서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하려고요? 아니 지난주에 우리 살천지 막장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온라인 카페를 하나 설치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몇 명이 올 것 같아요? 14만 4천. 대한민국에 100km가 넘는 살천지 신사 14만 4천을 모아서 이 대한민국 안에 무한 리필과 부패가 길거리에 흘러넘치는 그런 그 지상낙원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원대한 꿈으로 우리 살천지 이 막장교회를 온라인에서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전혀 제일 먼저 교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써야 되는데 아깝다. 네. 먼저 절에 들어간 게. 아니 예전에 진짜 친한 후배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친구는 휴가 때마다 해외 선교를 갈 정도로 독실한 친구고 제가 너무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누나는 왜 불교 신자예요? 저는 누나가 교회 누나였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형주야 너는 왜 교회 동생이니? 난 네가 절 동생이었으면 좋겠다 이랬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에는 불교 신자가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냥 종교 없어도 거의 대부분 불교 신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가요? 예. 네. 우리나라에 정말 그렇게 불교 신자가 제대로 많으면은 채식주의자가 그렇게 없을 리가 없어요. 아니 왜냐면 부처님께서 제가 신도들도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의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라거든요. 예. 이게 내가 하진 않잖아. 예, 누가 예. 죽인 거 처리하는 거지. 내가 직접 죽여 먹지 않잖아. 네가 필요하니까 누군가가 순간 계속 부었네요. 죽여야 되잖아요. 세수를. 예. 심지어는 난 다른 나라에서 죽인 거 위주로 먹고 있어. 미국이나 호주에서 죽인 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이거 그런 걸로 뿜을 줄 몰랐는데 사람들 핑크색 나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한동안은 태극기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어요. 길거리에 태극기 보면 놀랬는데 요즘은 자꾸 저 핑크색 되게 좋아하는데 핑크색이 화면빨 진짜 이쁘거든요. 그래서 방송하는 친구들은 알아요. 그 핑크색 옷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핑크를 못 입어서 나 지금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인생에 미래가 없어졌어. 내 인생에 이제 미래는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파켓몰에서 파는 상품인데 타이버인데 네. 사실 이게 굉장히 그 불우한 건강음료예요. 왜 불우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파켓몰이랑 저랑 인연을 맺은 지가 저 개인적으로는 한 6년 돼요. 오. 이 브라질에서 이제 수입해서 그 단독 원료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거든.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색깔이 이 똑같은 포장 규격에 새빨간색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광고를 하는데 아이씨 자한당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당 색깔을 바꾼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음료를 왜 시뻘건 걸 먹어? 자한당 음료를 먹어? 이렇게 돼가지고 한동안 안 팔린 거야. 그래서 작년에 이 양반들이 디자인을 바꿨어.
근데 이것들이 올 초에 들어와갖고 색깔을 핑크로 또 바꾼 거야. 미쳐버릴라 그래, 지금. 1년치가 이거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그러면은 방법이 없다. 우리가 태극기를 다시 뺏어왔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핑크도 뺏어옵시다. 저도 이 넥타이 거진 한 2년 만에 매봐요, 빨간색. 네. 제가 그 빨간색 넥타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티도 빨간 거 좋아하는데, 왜 빨간 게 좋으세요? 고기 색깔이다. 선명하잖아. 우리 살천지 교도들은 선명해. 네, 그래서 이 오! 빨간색을 좋아했었는데 그 넥타이를 못 맸다는 거 아니야. 혹시 그쪽으로 오해받을까봐. 네. 네, 앞으로 핑크 넥타이만 못 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타이버는요, 이거 정말 그 기침에 좋은 음료예요. 제가 그 최근에 기침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서 이제 보미 작가한테 옮은 게 아니냐, 아니면 뭐 내가 코로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하루에 3병씩 먹고 고쳤습니다. 네. 아, 요즘 누가 그런 광고에 넘어가요. 진짜 촌싫어, 정말. 아니 진짜 이게 그 찾아보세요. 타이보 찾아보면 이런 기관지에 좋은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억제 물질로 그 시험을 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광고는 더 이상 여러분이 바보도 아니고, 아까 계속 그러더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바보도 아니고, 왜 자꾸 바보 취급하면서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아니 좋은 걸 좋다고 한 거지. 그냥 분홍색이라고 싫어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음료가 사실은 종류가 상당히 많고 도대체 뭐 그게 그거지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시고 더불어서 아유 그거 맨날 대표 그 뭐지 성분만 나와 있지 그 안에 보면 또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이 음료를 고를 때 사람들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게 칼로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거 0칼로리입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 타이보 추출액 100%입니다. 그러니까 딴 거 안 감미료도 들어갔거든요. 없고요. 조미료도 없어서 말 그대로 나무 삶은 맛. 응. 조금 심하게 하면 도마 삶은 물맛 그대로입니다. 진짜 내가 이거 광고 팔릴까 이렇게 광고해서. 내가 광고 주면 니한테 있는 이걸 뺏어버리고 싶어요. 예,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사실 먹어봤거든요. 저는 그 커피도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스타일인데 이게 되게 입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약간 맛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은 단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왜 단맛이 살짝 들어가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입 안이 조금 끝에 끝맛이 좀 남잖아요. 그게 싫은데 이 음료를 마시고 나서 제가 좀 달라졌던 건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마실 때는 약간 단맛이 있는 느낌인데 마시고 나서 입안이 텁텁하다거나 단맛이 남아서 좀 불편하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타이보 골드 이 파켓몰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 상자씩 주문해 놓고 그냥 시원하게 냉장고에 드시고 쭉쭉쭉쭉 드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름에는 이거 그냥 얼려놓고 그냥 하나씩 그렇죠. 들고 다니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들고 그다음에 요런 남미에서 나온 물질들 중에서 사실 좀 체지방을 약간 감소시켜 준다거나 분해를 해 준다거나 약간 건강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이 물질을 누가 먼저 찾아내느냐의 문제거든요. 또 찾아내서 약간 누가 효과 봤다 그러면 막 개떼같이 몰려가가지고 그거 찾아낸다고. 그러니까 타이보에 관련된 걸 검색을 해보시면 그 약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광고 카피를 찾아냈어요. 송 작가님은 말씀하지 마시라고 진 엘리자베님께서 정중히 권하셨습니다. 이것은 클래식의 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보릿고개 때 초근 목피로 연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목피, 초근 목피의 맛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먹어봐, 초근 목피를. 김성훈님께서 브라질 원주민들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약 한번 잡숴봐. 모든 병이 다 나아. 이런 거 진짜 옛날 저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진짜 좋은 약이 어떤 약인지 아세요? 독성이 강하지 않은 게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거를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시더라도 내 몸에 해가 없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만병통치약이다. 그러니까 많이 드셔도 별로 몸에 특별히 아무리 몸에 좋은 거 좋다고 그래서 많이 드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인삼도 몸에 좋다고 홍삼도 몸에 좋다고 그래서 과용하시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드시기 참 좋다. 어떡하나, 네. 내가 양만인데. 아무튼 그 초근 목표에 마시고요. 우리 앞으로 살천지의 대표 음료가 될 겁니다. 아까 김정아님이 0칼로리인데 작가님은 왜 그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원래부터 물을 많이 먹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물밖에 안 마시는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물 마시들 뭘 드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탄수화 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탄수화 물도 많이 네. 드셨다는 거. 예. 탄수화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고요. 네. 하여튼 네. 좋은 음료 추천해드렸습니다. 분홍색이라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다른 아니요. 색깔로 바꿔 탈 아니 건데 그러지 마. 그냥 분홍색 찾아올 거예요. 저는 분홍색 찾아와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쁜 분홍색 옷 입고 송작가 TV에 나와서 월드머니 할 겁니다. 네. 분홍색이 아직도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왜? 아니 뭐 열심히 사시라고요. 네. 화면을 봐요. 그 이전 방송을 끊어주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네, 그 이전 방송을 어떻게 끊는지 모릅니다.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이 끝나서 이제 업로드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안 없어졌어. 부피가 내가 3시간 반을 해놓으니까 이게 업로드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방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구글 서버가 거기 알아서 1,400명 해줘야 되는 있대요. 거죠. 네. 거기 1,400명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불러올 줄은 모르는데 그거. 여러분 거기 가셔가지고 빨리 이쪽으로 오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사를 빨리 못하면 이런 게 생기는군요. 네. 그 방이 더 많아. 아니 저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아니 휴대폰을 만들 줄 알아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용법만 배우면 되지. 네. 예, 참 짠하다. 네, 예. 할 줄 모릅니다. 네. 그쪽에서 지금 기다리시다가 선샤인님께서 찾아오셨. 네. 우리 송작가 TV 시청자분들은 네. 그래요. 자력갱생합시다. 송작가님 짠하잖아요. 네.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예, 속으로 하더라도 예, 자력갱생해서 우리가 똑똑해져야지. 열받아. 방법이 있겠어요? 우리가 똑똑해집시다. 예. 네. 그리고 예, 용서해 주세요, 송 작가님. 너그럽게 제가 대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4시간 노딱 당연하죠. 예, 라이브를 길게 하면 무조건 노딱 붙입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텐션이 올라오고 열이 받아가지고 2개로 끊어서 한다 그래고 붙여서 하다 보니까 네. 3시간 반이 됐어요. 그 방 안에 계신 유민들 빨리 돌아오시기 저쪽 방에 부탁드리고. 한참 기다리면 저쪽 방에 사람 1,000명 더 있어요. 그냥 네. 정말 그 예기치 않게 의도와 관계없이 미필적으로 그 방에 버리고 온 우리 애청자 여러분 사과드리고요. 제이신님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된대. 오늘 제가 대신 한 대 칠까요? 몰라요, 방법을. 그 방을 폭발시키는 방법을 몰라요.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예. 아우, 여러분, 진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오늘의 메인 방송 진행을 해야 될 건데요. 네. 아니, 내가 메인 방송하기 전에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많이 했잖아, 전 얘기. 알았어, 다시 해. 당신은 입을 닫고 나 혼자 네. 얘기하고 싶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자, 먼저 하세요. 제가 조용히 있을게요. 방송 시작 전에. 네. 재미만 없어봐. 문 하나 보려고 다들 기다린다고.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큰절 얘기해 주세요. 큰절 얘기 뭔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이신지. 예. 불국사 얘기 아닐까? 큰절? 그게 제일 크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아니요, 더 큰 절이 있죠.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 큰 절들 많은데. 공원사인가? 절은 잘 몰라서. 예, 뭐, 그럴 수. 이 방이 2,000명이 돼야 다 돌아온 것 같다고. 저쪽 방이, 네. 어떻게, 거기 계신 분들 지금 빨리 좀 이쪽으로 좀 모시고 와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3,000배 경험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해인사에서 일주일 정도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스님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3,000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3,000배를 할 때는 한꺼번에 3,000배를 하지 않고, 좀 나눠서 해요. 보통 700배, 800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700배 하고,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합장을 하고 돌면서 소금물을 먹어요. 왜냐하면 땀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방 안을 좀 돌다가 다시 뭐 800배 하고, 또 이렇게 방을 좀 돌다가 하고, 새벽 4시 반이면은,
그 범종 소리를 들으면서 해인사 법당으로 가서 스님들하고 같이 예부를 보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출가하고 싶다는 생각. 한겨울이었는데 그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이 쌓인 해인사 그 마당을 가로질러서 법당으로 가면서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17살 때 출가를 하면 참 좋겠다. 이 삶을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이분이 기인이네요. 네. 어떻게 사람이 3,000번을 접고 나서도 그 폴더가 무사할 수가 있죠,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3,000배를 제가 고등학교 때만 2번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근데 이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절은, 불교에서 절은 어떤 의미냐면 하심이에요. 나를 낮추는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 근데 저한테는 사실 그게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왜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네가 남들보다 좀 잘나야 돼. 너가 뛰어나야 돼.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네가 이겨야 돼라는 걸로 아이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네가 1등 했어? 또는 네가 이겼어? 이런 표현들 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 잘하면 마치 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양 착각을 하면서 뭐 그렇게 뭐 나쁜 짓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마음 안에 자만심이 가득 차요. 근데 그거를 빼내는데 저는 이 절이 참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살천지에서는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네. 인사를 할 때는 손만 올리면 되죠. 네. 아줌마 여기요. 이런 식으로. 네. 3,000배 같은 그 사람의 육체를 해하게 하는 일체 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예. 매일 100배 하면 살 빠진다고 주부들이 많이 함. 송 작가님 강력 추천. 무궁화꽃님께서 달아주셨네요. 네, 제가 1년에 제사 지낼 때 절 2번만 하는데요. 네, 그때도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맞아. 납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 네. 예. 108배라고 해서 108번 하는데 한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거 이제 건강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되게 10분도 많은데. 안 걸린다고? 네, 108배는 얼마 안 걸려요. 와. 예. 윗몸 일으키기를 해도 거의 100분이 걸리는데 10분 만에 108배를 한다고? 윗몸 일으키기를 100분 동안 하시면 2배일 수 없는데요. 아니, 이게 100분 만에 한 번 하면 할까 모를까. 예. 1년에 100개 안 해요, 저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그냥 저기 약간 사담을 나누다가 본격적인 방송을 3시가 되면 딱 시작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3시가 됐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방송 시작할까요, 그럼? 네.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쿠바 얘기. 근데 이게 약간 그 전 세계 유행병하고 관련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쿠바의 의료진 파견 얘기하고. 네. 댓글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달라는 그 우리 팟빵에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 예,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기 약간 조국 재판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네요. 다음은 이제 올림픽과 이건 거의 일본 얘기지 뭐. 네. 아무튼 요 3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부디 이 대실 시간 끝나기 전에 방송을 마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양반도 한정 없어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팟캐물 광고하래요. 아니, 올리래요. 팟캐물 왜 안 올렸어요? 네, 배너 띄었습니다. 네. 자, 지금 밑에 보면 이게 손가락 모양 있죠? 좋아요 그거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1000명이 안 됐네요. 예, 저기 아직도 1000명 넘게 계시나 봐요. 때 되면 오시겠죠? 네. 네. 언젠간 오실 거예요. 네. 듣고 있습니다. 이 프로 개그 프로 아니에요. 네. 예. 우리가 비록 생긴 거는 영화 배우처럼 생겼지만, 네, 우리는 언론인입니다. 내가 뭘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잘못 들으신 것 같죠? 예. 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쿠바 의료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 건덕지가 생겼어요. 왜냐면은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지금 가장 심각하게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 북부 지역에 지난 22일에 쿠바에서 의료진 52명을 파견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자,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송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G7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중국과 1대1로 체결한 나라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유럽 연합으로 EU로 묶이면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전문직과
그다음에 고학력직, 고소득직이 주로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러니까 같은 그 일을 하더라도 근로 조건이 좀 괜찮고 월급 수준이 높은 곳으로 몰려가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물품의 교역이 워낙 자유롭게, 그러니까 한 국가의 지역처럼 이동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나라에서 내가 의사고 좀 실력 있다, 또는 IT 계열인데 내가 좀 실력 있다, 그러면 다 선진국 쪽으로 몰려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국가의 의료진들이 없어요.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체코라든지 헝가리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의대에 우리 한국 학생들 굉장히 많이 유치해 갑니다. 한국은 의대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내부에서. 근데 그 동유럽은 의사들을 사실 좀 많이 배출을 해도 자꾸 자국에서 의사들이 빠져나가니까 의대생들을 이렇게 한국에서 좀 많이 유치를 해가는데, 체코 의대 다니는 친구를 제가 알아요. 그 친구랑도 이제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의대 가는 게 쉬운데, 또 하나가 체코에서 의대를 나와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은 유럽연합 전부에서 다 활동이 가능해요. 의사로 활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의사가 너무 되고 싶은데 한국 교육 시스템 하에서 제가 의대를 못 갈 것 같아요 하는 아이가 있다면, 저는 동유럽 쪽으로 영어로 수업한대요. 영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영어 조금 이제 공부시켜가지고 본인이 또 필요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의대로 좀 진학을 시켜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 중에 여기 끼어들어야 돼. 음.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동유럽으로 의대 자격 취득을 위해 불법 유학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근데 의사 면허가 있어도 한국에서는 한국에선 못합니다. 못합니다. 네. 예.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의사 공부는 진짜 빡세게 일본식으로 그 도제 수업 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의사가 될 수밖에, 전문의 따려고 하면 진짜 한 7, 8년 죽었다고 고상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럼에 비해서 다른 데는 이제 좀 수월하게 딸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해외에 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야. 한국 안에만 네. 이 의료법이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미국 의사들은 우리나라 와서 해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나라 의사 면허는 외국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받고 있어요. 네. 이것도 사실 국격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실력으로만 따지면 우리 의사들이 최고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국의 의사들이 이 FDA하고 그 승인을 맺어가지고 중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면 미국 가서 의사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는 아니더라도 병원에 취업해서 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우리도 조금만 정부가 신경을 쓰고 어떤 그 교육 과정에 대한 그 개방성을 좀 가진다고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의 의료 한류의 어떤 그 종사자로서 해외에 나가서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수 오키스만 잘 갖추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동유럽으로 의대를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정말 그 원칙에 충실한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 중에서 한국에서는 왜 성적이 좋아야 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지 않는데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나 굳이 내가 한국 안에서 살지 않아도 돼 라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계 시민으로서 살려는 생각만 가지면은 세상은 넓고 정말 갈 수 있는 데도 많고, 근데 한국 안에서 계속 뽁짝뽁짝 하려고 하니까 애들을 5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쥐어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작부터 빗나가네. 쿠바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쿠바 의대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댓글에 올라오는데 그 부분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의료 체계가 왜 붕괴가 됐느냐. 이탈리아도 경제 침체가 굉장히 심하고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실력 있는 의사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로 빠져나갔고 공공의료를 유지시킬 만한 여력 자체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밖에서 봤을 때 이탈리아는 굉장히 선진국인데 왜 저 정도까지가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G8 이상, 우리보다도 조금 낮게 사는 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반해서 거기도 빈부격차 심하고요. 굉장히 심하죠. 네, 특히 이제 자본가들에 의한 그 자본 독점이 심하기 때문에 개업에는 떼돈을 벌 수 있지만 그 밑에서 일한 월급쟁이 의사들은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탈리아 사람들은 해외로 많이 다녔어요. 네, 엄마 찾아 산말리 아르헨티나로 엄마가 식모살이 하러 갔던 엄마를 찾아, 마르코가 전 세계를 헤매죠. 네, 가난한
가난한 집 때문에 어려워서 전 세계를 헤매는 그 드라마에서도 아빠 직업이 의사야. 근데 형편이 어려워. 그래서 엄마가 아르헨티나로 식모를 간 거야. 그래서 아들이 그걸 찾아서 떠나는 게 불과 이제 한 50년 전 얘기였다는 거죠. 아유, 지금도 이탈리아는 마찬가지로 자국에 있는 고급 인력들을 전부 다 유럽연합에 뺏기고 있는 뺏기고 상황. 있는 거죠. 인재 유출 상황이 심각한 거고, 그 유출된 틈을 누가 들어갔다? 중국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독일은 똑같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사망률이 그렇게 떨어지느냐? 독일은 의료 체계가 그만큼 빵빵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지금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2,300달러에 불과한 쿠바, 사회주의 국가 쿠바가 G7의 일원인 GDP 38,100달러의 이탈리아 지원에 나선 건데요. 이탈리아의 경우 전체 누적 확진자의 약 8%가 의료진들입니다. 4,8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지금 거의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쿠바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의사가 많고 쿠바 의료가 유명하느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8.2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제재로 쿠바가 자력갱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을 많이 시켰어요. 쿠바 하면 항상 예전에 저는 트래블러의 류준열 나왔을 때 류준열 정말 좋아하는데 쿠바를 갔었거든요. 거기 보면 얼굴 안 따지는 스타일이었구나. 뭐라는 거야? 류준열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멋있는데? 네. 나 지금 순간 나 방송 확 엎어? 예. 아무튼 유준열이라면 나도 경쟁력 있어. 하세요. 짱돌 뭐 없어요? 던질만한 거. 예. 아무튼 류준열이 그 나왔던 트래블러에 보면 화면상 굉장히 올드카들이 너무 예쁜 올드카들이 많았잖아요. 쿠바가 올드카의 천국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신형 자동차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동차는 필요하니까 내부에서 그거를 개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퓨전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본의 아니게 쿠바를 또 상징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유기농이라든지 의료 어떤 의약품에 있어서도 굉장히 쿠바가 어떤 자발적으로 생산 체계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갖췄는데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을 생산하는 유일한 제3세계 국가가 바로 쿠바라고 할 정도로 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하고요. 여러분 그거 불법 복제약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참고로 인구 1000명당 2.4명의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은 2.6명이라고 합니다. 이 쿠바는 그동안 의료진 파견을 통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지원 많이 해왔는데 기적의 작전이라는 게 제일 유명합니다. 아시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2004년 7월 8일 쿠바 정부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이 연대해서 빈민들의 네. 시각장애 치료를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의료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이게 기적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머문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확대가 돼서 10년간 34개국에서 300만 명 가량이 이 안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혜택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쿠바의 165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 14개 국가 82개의 외과기관 그리고 49개의 안과센터의 네트워크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거를 꼭 칭찬만 할 문제일까요? 나는 이게 쿠바 내부로서는 네. 일종의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해외로 인력을 송출해서 네.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일종의 앵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김흥식님께서 쿠바 독립의 최고 공헌자 체게바라의 신념에 따른 의학 정책을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쿠바가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확장시킨 게 맞고 국가 산업으로 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쿠바의 지금 의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의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쿠바에선 의대 가기가 가장 쉬웠어요. 워낙 정원을 많이 뽑으니까. 맞습니다. 커트라인도 제일 낮고 가장 많이 뽑고 단 졸업하기는 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바나에만 지금 의대 학부가 대여섯 개가 있고요. 아바나 의대 정원만 300명이고 중요한 건 이 중에서 20에서 30% 본과 올라가면 거의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고 졸업하는 숫자도 많아봤자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동네 종합병원이라든지 콘스토리오라는 진료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쿠바 하면 예방의학이 정말 유명한데 국민 한 사람당 주치의가 다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할당되는 가정 방문이 16건이고 임산부가 있게 되면은 매일 방문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월급은 다른 노동자들 평균이 우리나라 돈으로 2, 3만 원대인데 의사는 10만 원 정도. 네. 뭐 3배 많다고는 하지만 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많지 너무 않죠. 싼 거네. 그렇죠. 노동 강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하지만 부패 지수로 보면은 의사들의 부패 지수가 가장 낮고요. 기본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쿠바는 의료 시스템과 의료 교육이 모두 100% 무료거든요. 그래서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되면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해서 의사가 돼봤자 남들보다 한 3배 정도밖에 많이 못 번다. 그리고 뭔가 사명감으로 일을 하기에는 나는 그래도 조금 자본주의적인 체제가 좋다 그러면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전과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한된 자본으로도 신약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요. 아프리카 정말 구석구석까지 의사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의료 외교가 쿠바에서는 쿠바 국가 재정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쿠바가 의료 인력 해외 파견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80억 달러.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쿠바면 또 시가가 유명하잖아요. 그 수출이 4억 달러고요. 관광 수입이 3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정말 제1외화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중동에 인력 보내고 파독 광부 보내가지고 그 인건비 받아 챙긴 것 같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 굉장히 많은 8,000명이 넘는 의사들을 파견을 했었는데 자 쿠바 정부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의사를 파견하게 되면 이들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정부가 지급하는 이 사람의 월급의 약 70% 이상은 쿠바 정부가 가져갑니다. 이거 북한 벌목공이야. 따져놓고 보면 꼭 좋아할 이유만 아니라니까. 칭찬할 이유만은. 그러니까 이걸 다 알면서도 여기에 동의하면 의사가 되는 거고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제 난 그렇게는 못 살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사명감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걸 해도 너무하네 라는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의사들도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쿠바 국내 리그 야구 선수들이 죽음에 탈출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많이 가요. 이제 제가 좀 반론을 펼치자면 쿠바가 많은 의대생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이제 쉽게 말해서 가정의학과 의사만 양산하는 것 그렇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과라든지 뭐 심장외과, 뭐 뇌수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은 아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질환이 아닌 일반적인 이제 경증 질환에 대한 국민 지출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사전 예방도 엄청 좋은 국가가 맞아요. 그리고 특히 쿠바 같은 경우에는 약품 같은 거를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천연 물질에서 추출된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폴리코사놀이거든요. 이게 사탕수수 안에서 뽑아낸 일종의 이제 당분 안에서 뽑아낸 약효 성분이라고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성분인 건데 이 폴리코사놀을 사실 쿠바 국민 전체한테 먹도록 한 30년 이상을 보급을 했어요. 실제로 뇌경색이라든지 혈관계 질환이 거의 없어요. 쿠바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들 자체로 해서 쿠바 국민들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으나 의료의 수준이 높지는 않죠. 높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그쵸.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방식으로 공무원 신분이 돼서 해외에 베네수엘라 같은 데 석유값 대신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의 70% 이상을 국가에다 바치고 하는 이러한 거에 대한 인권적인 거지. 거기에 이렇게 희생당하는 쿠바의 의사들이 정말 어떤 인도주의적인 이런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 같은 거를 얼마나 갖고 일하기를 할까라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좀 같이 이해를 하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보면은 사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의대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의대를 갈 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등록금이거든요. 근데 무상교육을 시켜주는데 단순히 쿠바인들에 한해서만 무상교육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라틴 의대, 라틴 아메리카 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미, 중남미의 의사들을 쿠바에서 집중 양성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무료로 다 의사를 만들어줍니다. 단 이제 무료로 교육시켜준 만큼 정부의 일정 부분 본인이 의사가 돼서 돈을 벌게 되면은 기여를 해야 되는 게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해외 망명을 하는 의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그걸 정말 많이 부추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죠. 네. 의사들 인건비가 제일 만만하니까. 그렇죠. 인도하고 쿠바가 미국에 있는 종합병원의 응급실이나 야간 근무 의사들을 공급하는 루트가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네, 2015년 해외 파견 도중에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 의사가 모두 1663명으로 전년 도입이 32%가 증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10여 년간 모두 7,000명의 의사가 미국으로 국적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시는 놈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의도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인적 탈취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2006년에 쿠바 의료인 가입국 허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쿠바 의사에게 신속하게 미국 비자를 내주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유인 약취네. 네, 비자로 유인 약취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로 넘어오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 선전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것 봐라. 쿠바라는 나라가 인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노동 착취를 심하게 하는 나라인지. 그러면서 의사를 내세워가지고 계속 인터뷰 같은 걸 하게 돼요. 네, 제가 사실은요, 베네수엘라에 파견을 갔는데요. 그때 한 달에 24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쿠바 정부에 들어가는 돈이 824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너무 많이 떼먹었다. 현대판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미국에서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미국의 쿠바 이민자 특혜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미국은 쿠바라는 나라를 어떻게든 망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젖은 발 마른 발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1995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시행된 정책인데 미국으로 들어오려다가 해상에서 붙잡힌 쿠바인은 돌려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도착하면 미국 땅에 딱 발을 들여놓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사실 미국의 영주권을 받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쿠바인에 한해서는 바로 줍니다. 미국 땅만 밟으면. 그래서 쿠바 정부는 이거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쿠바라는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쿠바인들을 부추기고 있는 거고 선동하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사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까 많은 쿠바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가죠. 트럼프 대통령이 걸핏하면 가는 플로리다주의 마라르고 리조트 있잖아요. 거기가 플로리다 주가 어딨냐면 지도를 찾아보시면은 쿠바 바로 위쪽에 있어요. 그 무슨 젖자는 소 젖처럼 굉장히 톡 튀어나와 있죠. 톡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실제로 1959년에 이제 체게바라하고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하면서 이제 기회를 몇 번 줘요. 너네가 그렇게 이 혁명이 싫다면 이 나라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라고. 그래서 자본가들이 있는 거. 그러나 뭐 거기서 놓고 갈 수밖에 없어. 땅이나 집 같은 건 뭐 다 놓고 가야 되니까 들고 갈 수 있는 거 다 챙겨가지고 간 데가 제일 많이 정착한 데가 플로리다주. 그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틀 하바나가 있어요. 쿠바의 수도인 리틀 하바나인데 거기에 그래서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 이름이 생겼겠어요. 네, 그래서 그 쿠바인들이 굉장히 미국 친화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쿠바를 비판하는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싫어서 이 나라를 도망가는데 내 재산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쿠바에 대한 적대감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걸핏하면은 쿠바 정부를 비판하고 이러는 거에 앞장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지금은 인터넷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쿠바가 인터넷이 정말 안 됐거든요. 통제가 많이 되는 나라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황 밖에서 보는 쿠바가 얼마나 비열한 국가이고 얼마나 비인권적인 국가이고 막 착취하는 국가이고 뭐 너네가 얼마나 지금 억압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치 여기서 맨날 삐라 뿌려대듯이 이렇게 와 풍선 태워가지고 여기 너무 제대로 된 표현 들어왔다. 뭐라고? 서북 청년단.
우리나라도 지금 탈북자들 데리고 그 짓 그짓 하잖아요. 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지. 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북한 주민들한테 SNS를 보내라고 시키라고 우리한테 보내지 말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뭐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을 매일 뉴스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쿠바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USB, 옛날에 USB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쿠바 내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돌려보기도 했었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쿠바 정부한테 쿠바 국민들이 대항할 수 있게끔 계속 부추기는 역할을 주로 그 당시에 쿠바를 떠난 많은 쿠바인들이 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네, 지금 네. 쿠바의 어떤 산업화의 도시화의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씀 한번 전방송에 드린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현대가 만든 그 디젤 엔진형 발전기가 몇백 대가 이제 쿠바에 수출돼서 아까 얘기한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경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서 쿠바의 30%의 전력을 한국 발전기들이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쿠바 지폐에는 한국 발전기가 기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쿠바 자체에서 한국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걸 집어넣어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쿠바 사람들은 불만 끄면 그냥 자야 돼. 밤만 되면. 근데 이제는 밤에도 뭘 할 수 있고, 뭐 나쁜 걸 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공장이라든지 산업시설들을 생산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어떤 새로운 에너지 경제를 일으켜준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과 쿠바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쿠바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블루오션이에요. 그럼요. 네, 굉장히 블루오션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쿠바인들이 저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사회주의를 택했든 민주주의를 택했든 간에 그 내부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은 그건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저는 날 때부터 그냥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서 다른 체제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고 자란 이 체제 안에도 수많은 약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정부를 향해서 이런 건 바꿔야 되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 이런 건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쿠바인들도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체제에서 나고 자랐고, 예를 들어서 다른 체제를 보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좀 장점이 있고 저건 좀 이건 안 좋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니까 무조건 무너뜨려야 되는데 왜 쿠바인들이 저걸 무너뜨리지 않지라고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쿠바라는 나라가 되게 희한한 게 되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나라잖아요. 이게 쿠바가 예전에는 정부에서 집도 주고 식량도 배급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어떤 사회주의식 어떤 체제였다면 지금은 그 일정 부분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뭐 식당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택시 기사를 통해서 관광 수입도 벌어들이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댓글에도 의사보다 택시 기사가 많이 번다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달러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 돈을 받는 공무원들보다는 많이 받죠. 그래서 직업을 2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왜 쿠바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이에요. 시간이 많이 남거든. 네. 네. 그래서 그냥 2가지 직업을 같이 해요. 근데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거나 관광객을 상대로 무언가를 하려면 좀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종잣돈이 또 어디서 들어오느냐.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쿠바를 탈출한 그 플로리다주에 정착한 그 옛날 친척들이 그렇죠. 보내주는 거예요. 지인들과 친척들과 그들이 또 쿠바로 돈을 보내주고 그 돈을 종잣돈 삼아서 관광업을 시작을 하는 거고, 쿠바 정부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왜 우리가 불만이 막 커지면 이게 팽팽해지다가 빵 하고 크게 터지잖아요. 쿠바 정부가 되게 현명한 게 뭐냐면 바람을 계속 빼줘요. 조금씩 빼줘요. 뭔가를 해주는 거죠. 네, 빼줘요. 그래서 쿠바인들 자체가 우리가 심하게 억압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돈 벌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쿠바 여행 가실 때 꼭 아시고 가셔야 되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쿠바에는 화폐가 2 종류가 있습니다. 물가도 2 종류예요. 그렇죠. 외국인을 위한 물가 화폐하고 맞습니다. 내국인을 위한 화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게 가자마자 공항 환전소에서 달러 바꿔가지고 화폐 받잖아요. 10배로 환전하는 겁니다. 네. 요거를 달러를 잘 이렇게 숨겨갖고
그냥 시내 나가가지고 돈을 쓰면요, 이거를 10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환전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국가가 시키는 대로 갔더니, 쿠바는 우리랑 물가 차이가 없네? 이건 봉 쓰고 온 거고요. 네. 잘 알아서. 내가 관광객이야 이러고 정말 관광객처럼. 이러고 하면 안 되고, 난 얼굴만 노랗지, 쿠바 친척이야, 뭐 이러고 하면서 자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쿠바 국민들, 그러니까 서민들한테서 이렇게 환전해갖고 돈을 쓰잖아요. 엄청 싸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쿠바인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제주도에 네. 가면 감귤 가격이 2가지 있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주 MBC에 4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제가 지금 제주도를 가면 저 예전에 다녔던 식당들 다니고 예전에 거래했던 가게들 가거든요. 그러면은 관광지보다 훨씬 싸요. 싸고 사실 식당도 훨씬 맛있고. 예. 사투리를 배워서 가야 되겠어, 제주 가려면. 그럼 내국인인 줄 알고 싸게 주지 않을까? 뭐. 아니야? 네. 아니 중요한 건 아니 어느 가게를 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오늘 뭐가 잘 안 터지네? 아니 초반에 그 살천지에서 말려가지고 저한테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실제로 감귤을 얻어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현지는 안 사고 그냥 지인에게 얻어먹습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라봉이 이 도시에 나오는 거, 육지에 나오는 한라봉은 다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비싸요. 그 당시만 해도 되게 비쌌거든요. 한 10몇 년 전이니까. 근데 동네 마트 가잖아요. 동네 마트에 가면 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마트에 매달팔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싸거든요. 그러면 주로 집에서 먹는 건 굳이 내가 선물용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니까 싼 거 그런 거 막 사다가 먹고, 그다음에 사실 겨울 되면은 MBC 내에 보도국 이런 데는 푸대자루 같은 데에 귤들이 쌓여서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밖에 취재를 갔다 오시는 선배님들이 그 농가에서 이거 팥인데 가지고 가서 듭서 이러면은 그냥 실어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놓거든요. 그러면 보도국 내려갈 때마다 오늘도 있네? 이러면서 그냥 몇 개씩 먹고, 거의 그 안에 있을 때는 사 먹진 않았고 단 육지로 선물을 보낼 때만 좀 비싼 것들을 사서 보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네, 오늘 뭐 이 에피소드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돼요. 시간은 너무 끌고 있어 지금. 네. 대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미국은 왜 쿠바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자, 4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쿠바가. 근데 1898년에 미국하고 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이깁니다. 네. 그리고 이 친미 독재 정권 아래에서 쿠바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친미 기득권층과 미국 기업이 차지하게 돼요. 이에 대해서 1959년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가 혁명을 통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 정부를 세우면서 미국 기업이 소유하던 공장이나 농장, 호텔, 이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국유화를 시키게 됩니다. 사실 그때 주인들 다 죽었는데 그걸 아직도 원망을 가지면 곤란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은 여전히 우리가 강탈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당시 미국과 더불어서 강대국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소련과 쿠바가 손을 잡게 되죠. 그러니까 쿠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소련 쪽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턱 밑에 소련의 영향력이 지금 있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쿠바를 압박하게 돼서 1966년부터 본격적으로 쿠바와 완전히 무역을 중단을 하고 경제적으로 봉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소련이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소련이 먹을만 했으니까 그렇죠. 좀 나눠줬죠. 네. 하지만 1990년대 초에 소련이 붕괴가 되죠. 해체가 되면서 이때 이 기회에 소련도 해체가 됐는데 쿠바도 같이 해체시켜버리자. 그런 생각을 미국이 하고 더 강하게 압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제3세계 국가에 있는 미국 기업의 자회사들조차도 쿠바하고도 무역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1996년에는 쿠바 혁명 정부가 국유화한 미국인 재산에서 이득을 얻는 외국 기업을 고소하는 법까지 만듭니다. 저는 참 미국이 그 뻔뻔한 게요.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갖고 가볍게 이겨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네. 스페인은 지는 해였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필리핀, 괌, 쿠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그 배 부르잖아. 왜 굳이 살겠다는 쿠바까지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지. 물론 뭐 안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그 초반에 독립 초기에 그 쿠바 정부를 전복시켜 보려고
그 니카라구아 이쪽에서 게릴라들을 모아가지고 CIA가 파병을 그러네. 했다가 박살났던 박살났죠. 경험이 있거든.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승질이 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미국의 작전이 쿠바에서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네. 올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새로운 국무부 안에 새로운 부서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국적 취소부입니다. 국적 취소부. 예,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이민자들이나 내국에 들어와 있는 신분자들 중에 뭐 범죄가 있거나 뭐 아무튼 틀리면 이제 줬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국적 따게 되면 그냥 영원히 그냥 미국 국민으로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래서 지금 이민을 해서 국적을 땄던 사람들도요, 여차하면 반트럼프 정책에 동의를 한다든지 뭔가 이제 테러 혐의나 뭐 이런 걸로 엮이게 된다고 하면 국적을 뺏기고 추방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를 만들어서 미국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처럼 이민자를 막 받아들이는 그런 미국이 지금 아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네요. 참 진짜 어느 정권이 탄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정책이 확확 바뀌는 것도 그 국가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대한민국과 결이 다른 길들을 걷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늘 네. 말씀드립니다.